안녕하세요. 마음숨 북 리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치 보며 살아왔던 마음과 조용히 닫혀있던 감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노트 2. 어린 시절의 기억과 반복되는 침묵의 역할. 표현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해 온 관계의 상처에 있습니다. 심리상담에서는 이를 학습된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심성이었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더 단단한 방어가 되어 어른이 된 후에도 말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한 내담자는 학교에서의 작은 창피가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할 때 목소리가 떨렸는데 친구들이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발표는 물론이고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또 한 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누가 대답할래? 하시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손들면 친구들이 뒤에서 킥킥 웃었어요. 왜 쟤는 잘난 척하냐? 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말이 많고 단호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뭐라 대꾸하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하고 바로 억누르셨어요. 어떤 내담자는 부모님의 갈등을 보며 말을 줄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면 서로 화살이 더 커졌어요. 얘가 괜히 헛소리해서 또 싸우잖아 하는 눈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갔어요. 이런 경험들은 어릴 때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반복되면 마음속에 분명한 신념을 남깁니다. 내 말은 귀찮은 거다. 내가 말하면 다들 힘들어진다.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 신념은 관계 속에서 역할을 고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조용히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침묵은 분명 나를 보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게 하고, 갈등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안에서 자신은 점점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더 이상 표현되지 않고 때로는 스스로조차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 있었어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내가 왜 그 침묵을 배워왔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나에게 머물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3. 눈치 보기와 자기 검열. 관계 속 나의 패턴.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 보기와 자기 검열입니다. 눈치 보기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워온 생존 전략입니다. 부모님의 기분이 어떤지, 선생님의 표정이 어떤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끊임없이 살피면서 안전을 확인해 왔습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사람 표정이에요. 어릴 적에 엄마 기분이 좋으면 뭐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은 내 기분과 생각보다 상대의 표정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 맞는 말일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기 검열은 눈치 보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데 말로 꺼내기 전에 스스로 수없이 가로막고 수정합니다. 이건 너무 유치한 것 같아. 괜히 짜증내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 정도는 참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3번쯤 머릿속에서 연습해요. 그런데 결국 아니야, 그만두자 하고 말아요. 또 다른 내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희 팀장님이 저의 의견을 물어보실 때 머릿속으로 재빠르게 대답을 생각해 봐요. 그런데 곧 이건 바보 같아 보일 거야 하고 지워버려요. 결국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돼요. 어떤 내담자는 친구 모임에서 늘 듣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재밌게 수다 떴는데 제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면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웃고만 있어요. 또 어떤 내담자는 연인과의 갈등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서운한 게 많은데 그걸 꺼내면 부담스러워하고 어색하게 될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헤어질 때도 제대로 내 감정을 이야기 못했어요. 자기 검열은 처음엔 실수를 줄여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점점 흐릿하게 만듭니다. 말을 하기 전부터 스스로의 이야기를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공허함이 커집니다. 눈치 보기와 자기 검열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신이 상대를 소중히 여겼고 갈등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 내 마음을 먼저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걸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눈치 보기와 자기 검열이 오랫동안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자주 꺼내는 것만으로도 관계 속에서 내가 사라지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4. 감정은 있는데 그 감정을 설명할 언어가 없을 때.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자기 안에 분명한 감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 이를 감정과 언어의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서는 뭔가가 막 요동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하고 끝나요. 이런 경험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했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느낌을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거의 해보지 못합니다. 어떤 내담자는 어린 시절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감정을 말하는 문화가 없었어요. 누가 속상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고 울거나 화내면 그만해 라고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에 이런 신념이 자리 잡습니다.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된다. 어차피 말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안에 분명히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만 느낄 뿐 그게 무엇인지 왜 생겼는지를 말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내담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으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데 막상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냥 괜찮아요 라는 말만 나와요. 말을 꺼내려 하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감정은 언어보다 먼저 생깁니다. 하지만 언어가 그 감정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저 막연한 긴장과 답답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부터 시작합니다.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탐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느끼는 게 서운함인지,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럴 땐 몸의 느낌부터 묻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세요? 목이 조이듯 막히나요? 몸 어느 부분의 무거움이 느껴지나요? 몸의 감각은 언제나 솔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감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언어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자기 표현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느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말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이 표현의 시작입니다. 5. 상담실 이야기. 말할 줄 몰라서 친구가 없어요. 상담실에는 다양한 이유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업과 일에서는 능숙하고 잘하면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만 유독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내담자는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30대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보고서나 발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점심 식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꺼낸 말이 시시하거나 어색할까봐 겁이 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가 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바로 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무언의 기준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제 이야기가 시시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여겨왔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40대 중반의 중견기업 간부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를 말 잘하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가족들 모임에 가면 그냥 듣기만 해요. 내가 뭔가 말하면 다들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조용히 맞춰주고 감정을 삼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에서는 손님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들이랑 모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드는데 저는 언제 끼어들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그는 자신의 침묵이
어릴 적 경험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혼났어요. 조용히 해. 괜히 나서지 마라.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높은 기준과 불안이 있었고, 그 기준은 대부분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 검열하는 버릇. 조금이라도 어색해질까 두려워서 말을 삼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기분을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느낌이나 단어 하나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긴장이 돼요. 그리고 좀 씁쓸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그들이 꺼낸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듣고 싶은 시간이 있으시다면 구독해 두시고 언제든 다시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마음숨 북 리딩이었습니다.